안녕하십니까.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치과의사 윤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1년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많이 서운하시죠?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치과의사와 환자, 그리고 치과의사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치의학 연구, 내지는 임상, 윤리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IRB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는 교과서의 사례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R은 이 실런트 재료를 만드는 업체의 요청으로 CRO, 즉 임상 연구를 대행 내지는 지원하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으니까 참여만 해달라, 환자를 볼 때마다 이 금전적 사례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예전에 임상 연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환자를 볼 때마다 부가적인 수익도 생기니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결정을 합니다. 자, 과연 닥터 R,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자, 임상윤리 내지는 연구윤리를 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재미도 있고 이야기가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사건들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8세기에 천연두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소젖을 짜는 밀크메이드들은 이 우두를 한 번씩 겪게 되는데 그 여인들은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제너 박사가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이 우두에 걸린 경험이 있는 밀크메이드의 손에서부터 고름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8세 소년에게 접종을 했어요. 9일 동안 아팠습니다. 걱정을 했죠. 이러다 죽는 건가 싶었겠지만 10일째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에게 2달 뒤에 천연두를 의도적으로 접종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고 완전한 면역이 생겼죠. 이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2년 뒤에 이 논문을 출판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터무니없죠. 요즘의 기준에 의하면 터무니없습니다. 추출해가지고 그것도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에게, 의사 선택의 결정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에게 접종을 시켰고요. 아픈 거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았어요. 이번에는 천연두를 또 접종을 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을 상대로 한 연구들은 정말 역사가 깊습니다. 유명한 조르그 박사라는 분은 약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17가지 약을 다양한 용량으로 직접 복용을 했죠. 그나마 다른 사람에게 안 했으니까 좀 나았다고 할까요? 어쨌건 인체에 대한 실험은 그 역사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파스테르 박사님조차도 어린아이가 광견병에 걸리자 자기가 만든 백신을 주사해 볼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백신을 아이에게 직접 주입을 하죠. 물론 성공을 했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건졌지만 사실은 기록에 안 남은 실패 사례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아이에게 동의를 구했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내과의사 셀서스라는 의사는 이집트에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생체 실험 내지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은 정당한 것이다. 왜냐? 소수의 범죄자들이 고통을 받음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논리 하에 정말 많은 범죄 수준의 연구들이 자행이 됩니다. 이제 731 부대라고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운영했던 731 부대는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 마루타라고 불리는 생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잔인했던 수법들을 시행을 했고요. 역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쌍둥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들을 직접 해부하기도 하고 눈에 어떤 색을 넣어가지고 인종을 막 바꾸려는 정말 잔인한 수법들을 많이 진행을 했죠.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러한 규칙, 강령들이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강령이죠. 뉘른베르크 강령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치 의사와 이 과학자들을 상대로 이 전범 재판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올바른 어떤 법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 결과 이후에 만들어진 코드, 강령이 만들어져요. 안타깝게도 이 강령의 한계,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치료적인 목적,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죠. 이 두 가지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발전이 생겼죠. 첫 번째,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모든 임상 연구에는 반드시 동물 실험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위험은 이 어떤 이득에 의해서 정당화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연구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과학자가 진행을 해야 되며 연구 과정 중에 그 어떠한 고통도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사망이나 장애의 위험이 예상되는 연구는 절대로 수행해서는 안 되고요. 참가자는 이게 장 포인트입니다. 참가자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이제 뉘른베르크 코드를 키워드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 동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환자가 하겠습니다라는 자발적, 절대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임상 연구는 과학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험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안전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료의 자유. 피험자는 언제든지 자의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건 문제가 생기지 않았건 하기 싫으면 중단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뉘른베르크 강령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에 또 하나의 강령 내지는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바로 세계 의사협회에서 헬싱키 선언이라고 하는 연구 윤리를 발표를 하죠. 뉘른베르크 강령의 한계를 극복을 합니다. 바로 치료 목적의 의학 연구에도 이제 초점을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는 모든 연구에서 특히 임상 연구에서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연구윤리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심의를 겪고 그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것만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제 얼마 전부터는 동물 연구에서도 동물의 이 권리를 위해서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이러한 동물 실험도 연구윤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비윤리적인 임상 연구들은 많은 사례들이 남아있죠.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와서 저도 아주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밀그램 스터디, 권위에 대한 복종 연구로 유명하죠. 일반인들에게 단어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전기 충격을 주도록 피험자에게 교육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말이 안 되지만 의외로 놀랍게도 63%의 피험자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진짜 전기 충격이 간 건 아니었고요.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피험자가 1년의 단어를 읽어주고 그거를 저쪽 거울방 너머에 있는 사람이 잘 기억을 해서 답을 하면은 넘어가고 틀리면은 전기 충격을 주는데 점점 더 전기 충격의 이 볼티지를 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편에서 연기자가 와 하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거를 들려주죠. 많은 경우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연구인데요라고 중단할 줄 알았는데 절반이 넘는 정도가 놀랍게도 치명적인 수준까지 전기를 계속 올렸다라고 합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 바로 이제 이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영화로 나와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요 영화를 보시면 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연구들이 정말 많았고, 그 결과 추가로 어떠한 원칙이 수립이 되죠. 바로 벨몬트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국의 이제 국가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연구 윤리의 근간입니다. 세 가지. 인간 존중, 선행, 그리고 정의입니다. 물론 세 개가 충돌할 경우도 있어야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최대한 다 지키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아야 되고요. 어떤 연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환자의 자발성을 존중하자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헬싱키 선언,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자. 이러한 것이 인간 존중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선행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고요. 환자에게 일단 해를 주지는 않자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가 중요하고 빨리 결과가 알고 싶을지라도 절대로 첫 번째,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benefit,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자. 위험과 이득을 저울질해 봤을 때 위험이 더 큰 연구는 해서는 안 되겠다. 착한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라. 선행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 정의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부담과 이득이 있다면은 그거를 모든 피험자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어떤 연구군은 부담만 잔뜩 가져가고 어떤 연구군은 이득만 가져가게. 그래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피험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원칙을 다 맞추면 좋겠지만 충돌을 해요.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정말 그러한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어린이가 환자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간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어린이들은 스스로 연구 참여 내지는 연구 중단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는 어린 아이들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한 원칙이 어느 원칙보다 우선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모든 원칙이 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연구윤리, 임상연구윤리에 대한 역사는 참으로 길고 재밌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요 리스트들 한번 좀 보시고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연구기관에서는 분명히 IRB를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IRB는 최소 5명 이상으로 남, 여, 섞여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반드시 1명 이상의 비과학, 그리고 1명 이상의 과학 분야, 그리고 1명 이상의 기관 외부 인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연구 전에 많은 양의 서류를 통해가지고 심사, 평가, 승인, 수정을 통해가지고 복잡하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만큼 임상연구윤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좀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은 과학윤리특강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좋은 연구 실천하기는 제가 PDF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전에 살펴봤던 사례입니다. 닥터 R. 아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덥석 진행을 한 거죠. 과연 좋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수업 시간에 토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